홍콩 재야단체연합 민간인권전선이 일요일인 16일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검은 대행진으로 이름 붙여진 시위에서는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고 오후 2시 반 빅토리아 공원에 모여 정부 청사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와 경찰의 과잉 신위 진압에 대한 사과, 그리고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호 여사의 사배장 추모식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공동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호 여사를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뒤 이 여사는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에 합장됐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오늘 주간 근무조부터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난 12일 노사 대표가 잠정 합의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조 투표까지 모두 마치는 시간을 고려하면 투표 결과는 오늘 밤 9시에서 10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 유지 보상금, 중식대 보조금 인상, 성과급 지급, 이익 배분제, 성과 격려금 등 임금과 근무 조건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중부 내륙과 영남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2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도 서울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떠나는 자리, 새로운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 어제 후보 4명의 이름이 공개된 가운데 다음 주에 결정될 최후의 1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검찰개혁의 소신을 갖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인선의 핵심이 돼야 하겠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3년 차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차기 검찰총장은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과 검찰 내개혁,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아직 완결되지 못한 적폐 수사, 정권 중후반기에 집중되곤 했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단,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모든 외압으로부터 중심을 지키되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이 모든 숙제를 풀어나갈 인물, 그런 인물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검찰총장,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금요일 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민 프로듀서가 좋아하는 연습생을 뽑는 것처럼 새로운 검찰총장의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잠깐 인터뷰,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을 연결합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다가 거리에 나앉게 된
네, 전직 구청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민민석석과 함께하는 미세뉴스봇의 오창석,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2부에서는 2020 의석전쟁이 이어집니다. 만약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어떻게 될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6시 35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을 KBS 1TV와 함께 중계해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코너인 남다른 역사, 이번 한 주 쉬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지난 한 주 동안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의 사회장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각계 지도자와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모식, 여야 5당 대표가 함께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등 유족이 어머니의 가시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히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면서 우리는 여사님이 꿈꾼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을 받으셨습니다. 보통의 행복을 누리실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여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여사님은 아이 둘을 가진 홀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열흘 만에 정보부에 끌려가셨습니다. 지독한 고난은 그렇게 신혼을 덮치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일본에서 납치돼 알 수 없는 바다에 수장되실 뻔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5차례나 죽음의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가택연금과 해외 망명도 이어졌습니다. 장남도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여사님 스스로도 어린 아들들과 감시 속에 사셨습니다. 그런 극한의 가시밭길을 여사님은 흔들림 없이 이겨내셨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남편을 생각해 한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계시거나 해외 망명 중이실 때도 남편에게 편안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쟁하라고 독려하셨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봐 정치적 지조를 바꿀 수 없었다고 고백하실 정도였습니다. 여사님은 그렇게 강인하셨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끝에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조현민의 컴백, 한국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는데요. 조원태 회장 일가는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벌개혁론자인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이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그래도 조현민 전 전무는 경영은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감을 몰아주기를 했을 때 누가 그 정도 성과를 못 내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지금 항공산업에서 지금 조현민 씨의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자체가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능만 갖고 있으면 지금 서로 타겠다는 승객들이 넘쳐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에어를 예를 들자면 진에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뭐 정비 인력부터 시작해서 항공기부터 네. 모든 게 대한항공을 통해서 임차를 하고 있고 예. 항공 노선조차도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노선을 뺏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이것은 그냥 빨대 꽂기 그 이상의 의미도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게 성장했다라고 절대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 조현민 씨 복귀 뉴스가 나오고 주가들이 다들 떨어지고 있어요. 한진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사적 이익 행위, 그 편취 행위를 했던 경영진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너 리스크가 커지고 회사가 잘못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불안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김용민 라이브. 탈당 후 대한애국당행을 시사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이에 대해서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어차피 공천을 못 받는 분이라면서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 금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당원 당규상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당원권 정지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분의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40명에서 50명의 현역 의원이 가을쯤 탈당에 동조할 것이라는 홍문종 의원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토끼는 결국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집토끼가 뭐 민주당 찍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결단을 내려서 산토끼를 잡아올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은 골수 침박이라 그러지만은 그때 정말 유치한 행동을 벌였던 의원들 많거든요. 진박 마케팅 해가지고 맞아요. 차마 중학생들도 유치하다고 할 정도로 유치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진박 감별사도 막 등장하고 이랬을 정도입니다. 예, 그런 의원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안 그러면 산토끼들 다 도망간다. 네. 산토끼 도망가면 총선 어려운 겁니까? 당연하죠. 총선은 대선이나 마찬가지로 중간층을 어떻게 확보하는 싸움인데 그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홍문종 의원 같은 분들의 반발이 벌어지고 하면 황교안 대표 아직 당에서 단단하게 뿌리 내린 사람 아닌데 그렇게 뭐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공천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해창 같은 경우 보면은 중진들을 대거 자르고 총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총선에 승리를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민의 준엄한 메시지라고 평가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회 공전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가 매서워지고 있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이 아우성인 상황에서 왜 국회에 안 들어간 야당을 탓하느냐. 이렇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면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무엇이 실정인지 구체적으로 따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토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정무수석이 단순히 나와가지고 정당 해산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기다리기 힘든 국민들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한 거는요. 대통령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 이끌어가면은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우성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정무수석은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지 어떻게 나와가지고 정당 해산 운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듯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영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국회를 빨리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또 이 정부가 집권 여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대안도 제시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청와대만 비판하고 국회 문은 닫아놓고 그러니까 정무수석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김용민 라이브. 홍콩이 심상치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의 민주화 인사들이 이런저런 구실로 중국에 압송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홍콩 시민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 지지 입장,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마 처음 나오는 입장일 텐데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아픔의 상처인 5월 18일을 추념하는 우리 정치권이 5월 35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5월 35일은 6월 4일을 말하는 겁니다. 6월 4일 천안문 시위가 벌어진 날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6월 4일이 날짜긴 하지만은 민감한 어휘로 분류돼서 인터넷에서 검색이 금지되거나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5월 35일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개인 자격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적어도 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중국몽을 끄고 한국은 중국의 말에 붙은 파리처럼 찰싹 붙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절대 하지 못할 것이기에 바른미래당은 해야 합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그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겁자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결의를 하고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할 것을 대표님이 사라지셨는데 원내대표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희호 이사장 천사의 품에서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흐르고 있습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el.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네, So tired. 5시 22분 막 지났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금요일 퇴근길인 만큼 이미 정체 긴 구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 모두 23km 구간인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대,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부근 5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남이천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일죽 부근과 음성휴게소에서 대소 일대, 다시 진천터널 부근으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하남 쪽 정체도 많이 늘면서 남이천에서 모가 사이와 또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철마 4터널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 기장분기점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위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한 가운데 성산대교 쪽으로 목동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손들고 나섰다가 오히려 본인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1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전 구청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종호입니다. 네, 윤종호 전 북구청장 민중당 국회의원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북구청장 잘렸죠. 참 이렇게 불운이 거듭되세요. 예. 자, 북구청장 때 이야기인데요. 네네. 지금도 농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셨습니까? 이제 북구청장으로 계실 때 해외 대형마트가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해외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못 들어오게 막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때 제가 2010년도 부청장 재임을 하고 임무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스트코 허가를 해달라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15만 명당 대형마트가 1개. 네. 울산은 9만 명당 1개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울산 북부는 이제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3만 6천 명당 1개가 되는 그야말로 가밀부화 지역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종소상인 단체에서 절대로 이거는 입점하면은 우리 다 죽는다. 공공사건 다 무너진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코스트코를 허가 내려고 하는 그쪽에서는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과정에서 부청장으로서 본회의 결단 속에서 그거를 계속 관리하게 됐던 것이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입점이 늦어졌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구청장께서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행위를 하신 건데 이게 구상권 청구 대상이었군요.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계속 건축 허가가 나오니까 제가 3번 정도를 반려했거든요.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울산시에다가 행정 심판 청구를 했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직권으로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 허가를 내준 것이고. 북구청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장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땅을 빌려준 지주들이 임대료를 못 받았으니까 울산 북구청과 윤종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4년도 임기가 끝나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서 다음 이렇게 새누리당 구청장 때 이렇게 대부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확정 판결이 받고 나서도 이분들이 저보고나 북구청에다가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공검사 들어올 적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자기들이 지하하겠다. 약속을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은 전공이 나고 나서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인지 돈을 달라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부총장이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돈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돈을 주고 저에게는 시민들의 세금이 5억이나 손실났으니 당신은 물어내라 이렇게 이제 배상금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배상금을 안 줘도 되는데 자유한국당 차기의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의 울산 북구청장이 돈 가져가시라 했고 그래서 이제 손해 봤다는 분들이 돈을 받아갔고 그러니까 또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배상금을 줬으니 구청에 손해를 입혔다. 윤종호 전 구청장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구상권을 청구했고요. 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울산 북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뭐 촛불시민혁명으로 뭐 정권도 바뀌고 울산도 뭐 거의 그동안 뭐 자유한국당이 삭설이 하든지 아니면 저 진보정당이 좀 일부를 했는데 지난해는 시장부터 해서 5개 구군 다 바뀐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지금 안 해주니까 깝깝한데요. 뭐 무조건 이제 제가 뭐 이 부상금을 면제해달라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뭐 저도 이제 전임 구청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전 구청장이 전임 청장이 했던 구상금 청구지만 자기가 면제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동안 선례도 있고 이걸 구상금 면제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구청장이 가장 부담 없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30명 넘는 주민들이 청원을 내서 북구의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통과되었고 그 이전에 이제 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거는 법적으로 부상금을 면제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주민 10,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윤종호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달라 이런 청원을 울산 북구의회에 발의를 했고 구의회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8명인데 5분이 찬성해서 의결을 했고 또 민주당 중앙에서도 이 문제는 뭐 구청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연수 항공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잘 처리해주라고 공문까지 또 보내줬고요. 민주당 중앙당에서요? 이제 그 을지로위원회라고 많은 단위에서 공식 이제 공문을 사실은 민주당 울산시당과 울산 북구청 의회에다가 다 보냈고요. 또 먼저 하나는 이제 우리 행정은 대부분 또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통제를 받거나 지휘를 받거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공식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의제 처리해도 된다고. 아마도 말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현 민주당 구청장이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도 이렇게 좀 보장을 해주고 자기 당도 보장을 해주고 의회에서 또 의결도 해줬고 이것을 본인은 수용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격수 없이 천막 농성을 하면서 지금 이란 밤을 타비찬 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 구청장 민주당 소속의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의회가 이렇게 구상권 받아내지 마라, 면제해줘라 이런 의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은 지금 이제 뭐 의결할 수 없다고 청원 수용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요. 뭐 이유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거부했어요. 그 의회에서 윤종호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권 면제해줘라 이런 결의를 무시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의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원 수용을 거부했고요. 이유를 들자면은 뭐 그분은 이제 구상금을 면제해주면은 혹여 이렇게
뭐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다. 예, 예. 또 제3자가 이제 배임으로 그러면 손사에 말린다. 네. 뭐 이런 이제 사실 주장을 하는데. 예, 예, 예. 제가 이제 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구청장직이 날아갔던 것도 아니고. 네. 지금 현 구청장은 네. 사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좀 행정안전부나 뭐 자기 당이나 또 네. 변호사들의 의견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하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네네네. 네. 이 고속도로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개인이 뭐 일탈했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사회적 쟁점이 되어서 교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입점거리 제한도 생기고 의무휴일도 생기고 또 상생협력법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요즘 대형마트나 SSM 들어오려면은 상인단체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공익적 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렇게 주민 통합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다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떤 제반 여건이 다 됐기 때문에 수용해 주셔서 이동근 청장이 크게 바뀔 일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 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구청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함께하면 큰일 난다.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신행정을 펼치게 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교훈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게 과연 이 민주주의의 앞날에 도움이 될지 또 의문이고요. 뭐 이렇게 말하자면 뭐 배임 걱정하고 또 이렇게 또 구상권 걱정을 하게 되면 누가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저희도 이제 저도 뭐 이제 그런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될까 사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런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훼손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누가 구청장 하려고 할 것이며 뭐 건축허가 누르면 도장만 찍어줄 것 같으면 말라고 건축허가를 합니까? 건축신고하고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예. 뭐 사람이 앉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AI가 그냥 해줄거 안 해주고 판단해서 해주면 되지. 예. 사실 뭐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도장만 찍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영세상인들이 행정권 위협받고 있을 때 정말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 쓰러져가는 공목상권 지켜자는데 그거 좀 제대로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저는 구청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778번 쓰시는 분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전 구청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5억 가까운 돈을 내놓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5억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현재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5월 23일 날 1차 경매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됐어요. 다음 경매일이 6월 27일인데 2차 경매는 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뭐 10여 년간 노동운동도 하고 정치활동한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기초일부터 강력위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모아놓은 거라고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 답니다. 그것이 이제 경매된다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 이렇게 볼 면목도 없고 면목도 없고 참 우리 어머님도 정말로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계세요? 어머님 바로 옆에 저희 아파트 옆에 이제 조공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아주 어릴 때 어렵게 아들내미 자랐는데 이렇게 그냥 국회의원 하니까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억울하게 언제도 날아가고 아파트까지 또 날아간다 하니까 정말로 끝나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혼자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돌아오는 일요일 김용민 라이브 공개 방송이 열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답사를 간 모양이군요. 네. 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소상히 전해주시죠. 네, 공개 방송 현장은 아늑하고 포근합니다. 무대는 깔끔하고 좌석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넓은 주차장은 없으니 공개 방송 오실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약자와 임산부께서는 김용민 MC를 처음 보고 혹시라도 깜짝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홀쭉해서 놀랄 수 있겠군요. 네. 예.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공개 방송 출연진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럼 이낙연 총리 발표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하십시다잉. 공개 방송 현장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잉. 자, 그럼 김용민 라이브 첫 공개 방송 출연진 발표하겠습니다잉. 출연진은 용용, 민민, 석석. 아니, 이게 끝인 건 아니지요? 용용.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코앞으로 다가온 김용민 라이브 첫 공개 방송.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민 라이브 첫 공개 방송 이번 주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 6월 16일 낮 3시 시작입니다. 장소는 서울 서교동에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근처의 벙커원 교회입니다. 예, 벙커원 교회라고 해서 무슨 종교시설 생각하시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예, 만만하게 보셔도 되니까요. 예, 절대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예. 자,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추가 좌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공개방송 신청 쓰시고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제작진이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벤트와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개방송 출연진은 저희 셋, 그리고 김갑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분들 바빠가지고 바빠서 오시기 힘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첫 소식.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국회 정상화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막판 고비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주말 데드라인에 그 물밑 협상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전에 쟁점이 되었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연장하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 문구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거기에 이렇게 결부시켜서 경제청문회 개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들고 나왔어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원인을 파악을 하면서 추경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라는 논리로 청문회 개최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 정상화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뭐 더 길게 끌고 갈 동력도 없고 국민들의 눈총이 지금 아주 험악할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 주말 기점으로 돌아올 태세를 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제 전망이 맞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근데 이제 경제청문회 개최라고 하는 근데 아니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또 아니고 그런데 정도로 해드렸는데.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발끈하시면은 뭐가 나오나 제가 주목했습니다. 예, 제가 장애 집회를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김용민 씨를 장애 집회를 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공개 방송도 장애 집회라고 봐야 됩니까? 장례예요. 장례입니다. 네, 거기 장은 이 스튜디오 바깥이면 또 장외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KBS 별관도 장외겠군요. 좀 애매하고요. 여기는 본관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던져주셨는데 네네.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좀 새로운 그 쟁점이 돌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리고 경제청문회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실정청문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더더욱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면 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이 과연 합의가 될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예,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13일입니다.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 방송에 출연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형은 너무 가혹하다. 이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형벌,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도 과혹하고 정치적으로 의도적인 것이 깔려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또한 이어서 민노총에 언론이 다 장악됐다. 편파 보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또한 나라 돈이 들어가는 언론들 KBS와 연합뉴스의 경우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혹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 돈이 들어간 언론에 대해서 정부, 친정부 성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뭐 찾아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네. KBS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친정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국민청원도 뜨거웠어요. 네. 그 300억 이상의 국고보존금을 철회하라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네. 연합뉴스에서 구구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또 한번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 발언들을 쭉 봤을 때는 역시 아무래도 이 방송 자체가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그 채널을 좋아하는 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내뱉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전 국민적인 어떤 합의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좀 정치인으로서는 옳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오차도치 같이.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국민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자로잔득한 중년.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가 지금이야 뭐 다 이제 컴퓨터로 잘 정리가 돼서 뉴스 원고가 나오지만은 손으로 직접 편집 기자가 기사를 썼을 때 네네. 있었던 일인데, 이 아나운서가 이제 뉴스를 읽었는데 한편 야당은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 페이지 원고가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한편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편 야당은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편 야당은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뭐 반대했습니다. 네. 비판했습니다도 아니고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진땀을 빼면서 그 위기 국면을 모면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싫어했습니다 보단 낫네요. 예. 좋아하십니까? 싫어합니까? 이런 이분법보다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가 조금 더 낫네요. 아니 저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과장해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 이완영 의원이 청문회 때, 국정농단 청문회 때, 고영태정인 미워합니까? 좋아합니까? 네. 그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왜 지어내요? 진짜 있어요. 그 유명한. 이따가 2부에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2부 안내 겸. 네, 그렇습니다. 6시 5분에 시작하는 2부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자유한국당 탈당 의사를 밝힌 홍문종 의원에게 정두원 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이 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 한 분의 말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공천을 못 받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사학재단 금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아마 홍문종 의원의 경민학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당원당규상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당원권이 정지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40-50명 현역 의원이 탈당에 동조할 것이다라는 홍문종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천 탈락한 사람 몇 명이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당이든 대한애국당이든 지역구에서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18대 총선에서 그 친박연대가 지역구에서 6석을 얻었고 비례대표 8석을 얻어서 총 14석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무소속이 25석을 얻었거든요. 근데 일종의 친박연대 무소속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한 사람을 표방한 정당보다는 오히려 무소속에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간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역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때는요. 그 18대 국회도 그렇고 20대 국회도 그렇고요. 현 자유한국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서
그래 뭐 내가 꼭 저 자유한국당한테 표를 안 주더라도 누군가 주겠지. 이런 그 정서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친박 연대나 친박 무소속들이 당선될 여지가 많았어요. 네. 또 저기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영남 지역에서 나왔던 이런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들이 네. 많이 당선될 수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글쎄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또 맞습니다. 여당에게 뭔가 밀리지 않겠는가 하는 또 보수 정치 세력 지지자들의 또 위기감 같은 것도 있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빠져나가는 정치 세력이 얻을 수 있는 표는 대단히 제약돼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김수민 평론가. 네,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이거 이제 평론가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것을 그렇게 틀리지 않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칭찬인가요? 집에 갈 때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칭찬이면 뭐 매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여론조사 나왔어요. 네, 한국갤럽에서 매주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한 10시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10시쯤에. 오늘 제가 예. 준비한 소식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 평가예요. 이번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응답률은 15%였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한국갤럽이 물었는데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하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응답자의 46%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26%가 잘하고 있다. 28%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에 비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부동산 쪽에서는 좀 인색하다. 부정평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책에 대해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인 17%가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이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네. 8%가 공급이 너무 많음, 신도시 개발 이렇게 들었습니다. 긍정평가자의 경우에는 42%가 집값 안정 하락 기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되겠지. 이라고 하는 좀 기대 심리에 의해서 긍정평가를 한 대목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점은 예전에 지난해 9.13 안정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가 16%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해 10월에 23%, 올해 1월, 3월에는 32%로 상승을 해왔던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다시 내려갔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조사 개요. 말씀해 주셔야죠. 개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하면 좀 경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줄에도 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거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청취자들도 그러할 겁니다. 이게 어지간히 좋은 일이라고 그게. 그래요. 자, 오늘 고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의 사회장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네, 고 이희호 선생의 사회장 추모식이 엄수됐는데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각계 지도자와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상 전 국무총리 설이, 민주평화당 권노갑 고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데요. 각 당의 당대표도 역시 다 함께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는 조사에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히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이희호 선배님이 앞장서준 그 길을 우리 사회 여성운동도 함께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여동생 김여정 노동선전부 제1부부장을 통해서 보낸 조전을 김동용 수석부의장이 대독했는데요. 이 조전은 리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결에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정부 각 부처가 모두 50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슬슬 예산을 두고 또 국회에서 논쟁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건데 국회가 공전 중이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일단 이
정부에서 요구한 예산액의 내역을 살짝 살펴보면 예산은 이제 6.2%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재정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GDP하고의 연관관계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GDP도 늘어나면은 재정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라서 알고 봤더니 긴축 재정 뭐 이런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이 늘었고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 이거를 살펴보면은 보건, 복지, 고용 이 분야에서는 12.9%가 늘어났습니다. 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도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이런 예. 고용안전망 강화 제도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줄어든 예산 쪽은 사회간접자본 SOC하고 농림산업부문 요구액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 예산이 많이 늘거든요. 네. 또 쪽지 예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 예, 이게 국회 심사를 하다 보면 다시 늘어날 공산이 있습니다. 그 정부안은 이 정도고. 정부안은 줄었어요. 네. 작년에도 정부안은 SOC 예산이 줄었는데 예. 국회 심사하면서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야시장이란 말이 있어요. 낮에 네. 언론사 카메라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 플래시가 막 여기서 저기서 빈발할 때 네. 그때는 옳은 얘기해. 거시적인 정책 얘기하고 국가 비전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하는데 밤에 기자들 다 빠져나가면 네.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네. 지역구 얼마 달라. 응? 우리 지역구 얼마 예산 확보해 달라. 막 이러면서 거래가 막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이제 11월 12월쯤 이제 예산 국회가 이제 본격화될 때 최종 이 국회 그 표결 하기 전 단계에 이를 때는 기자들이 다 야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네. 어떤 담합이 이루어지는지 그때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쪽지 예산으로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의원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일각에서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유능한 의원이면 애초에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국회에 가가지고 더 얻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네요. 네, 좌파 연예인을 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안했다. MB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이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에서 드러났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좌파 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을 막는데 정보경찰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소셜 테이너의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고요. 여기에는 진보 성향 연예인의 개인 동향과 견제 방안이 상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공지영 작가가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다룬 책 의자놀이를 출간하고 방송인 김미아 씨가 우리는 왜 유신의 부활을 반대하는가 주제로 한 대담회 사회를 진행했다는 등의 동향을 꼼꼼히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개개인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상세히 적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올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회수 작가 그리고 방송인 김재동 씨도 역시 이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해한수. 네,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이 이번 주말이라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 보면 데드라인이라고 해놓고 계속 어겨왔거든요. 네. 데드라인 지나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저는 좀 다르게 6월 16일 새벽엔 축구, 오후엔 공개 방송에서 만날게요. 예. 그래요. 허망하네요. 그 다음 날에는 국회 소집. 예. 자, 미세뉴스 보세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였고요.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